이 이야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24.7%, 이낙연 민주당 대표 22.2%, 이재명 경기지사 18.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이 지지율 조사가 나온 뒤로 정치권에서 윤석열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지금 현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지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러다 보니 그런 표들이 일정 부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인지도나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 자체가 강단 있는 모습이라고 비춰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저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어떤 지지율이라고 봐요. 저게 어떤 정당과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뭐 정당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앞으로 뭐 국민의힘과 같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현재 여론의 또 그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쳐서 보수 진영이나 중도에서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 같은 윤석열 총장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윤석열 현상, 전지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1위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기는 한데 저는 이 현상을 가지고 정상이다 아니다 바람직하다 평가하는 거는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봐요.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저 화면을 보셨겠지만 추미애 장관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를 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국민적인 의혹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지보다는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에 정부가 개입했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총장은 좀 자숙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진행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충청 지역, 그리고 지지 성향별로 좀 살펴보면 중도층에서 좀 숫자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대표, 뭐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이 다 이렇게 그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33.8%를 얻어서 확연하게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지금 여권의 지지층보다는 중도층과 그다음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 윤석열 총장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뭐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지사라든지 홍준표 전 지사라든지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많은 검찰들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판에 뛰어든 것 같은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후에 이제 검찰이 하는 수사나 그 수사의 결론이 다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에도 이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뒤로는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한테도 이게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은 어떤 형태로는 그냥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거, 수사를 하는 건데 그 수사의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검찰총장 하면서는 제발 너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달라고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분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예.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제 윤 총장이 그럼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의도도 뭐 국정감사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계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수사가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치적 발언을 줄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네.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본인이 하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이고 본인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라. 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원하면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검찰장 그만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런 세류랄까요? 이런 부분에 휘말리게 되면 검찰이나 검찰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뭐 할 말이 없다 짧게 대답했고 민주당에서는 좀 공격이 거센 가운데 사실 일시적인 거품일 것이다. 지지율 금방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거품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올라간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적폐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조국 사건부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국, 울산함명수사, 윤미향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다 뭐 그렇게 여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국민들은 어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공감대를 일단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은 계속 해가지고는 하명을 받아라 얘기를 하고 반복되는 감찰권, 지휘권 이런 것들을 계속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예전 정부에서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어떤 검찰청의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에도 좀 반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느 신문 만평 보니까는 높아가는 지지도 이러면서 닭날개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닭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지도를 상승하게 된 이런 원인들이 종결이 되면은 그 지지도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새가 돼서 날아갈지 닭으로 주저앉을지를 판단하는 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최 교수님,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지금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이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좀 상승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분석은 많이 하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선두권 형성했다가 지금 좀 정체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 정체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 좀 지난 몇 주간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이제 이낙연 대표는 대표,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는 지사의직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좀 대선에 가까워지면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좀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너무 일찍 나서게 되면요. 그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의 정체된 부분들이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여권은 두 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뛰어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재까지는 그런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일정 부분 표가 한꺼번에 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양상은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이제 대선 뭐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의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이되 이 현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이랬는데 그렇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의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추미애 장관이 우리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 다른 후보들이 좀 가린다는 예, 예. 점에서는 좀 뭐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무슨 옹립할 이유는 없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쟁 상대로서 이 받아들이는 데서는 그건 뭐 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른 후보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뭐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당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 정치인은 아니라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우리 후보를 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은 적어도 우리는 아니고 쟤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뭐냐면은 네. 얼마 전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트롯 같은 형식의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낸다 다음 보궐에 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지금 지지 추이를 보면은 지금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지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권을 향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고 우리 당 너네 당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사람까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은 지금의 집권당에 대해서 갈라치기라고 비판할 자격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또 우뚝 서 있는 좀 눈에 띄는 후보가 잘 안 보인다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이 윤 총장이 이렇게 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게 이 여론조사의 뭐 기법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후보로 올라온 분들 중에 국민의힘에 지금 소속된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 한길 리서치. 그렇죠. 리서치에 이제 여러 후보들을 넣고 이제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지지율을 예.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쪽에 더 많이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100% 그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 보면 홍준표 지금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 현철수 대표죠. 대표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 외에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사를 하실 때는 좀 국민의힘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함께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 또 그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예를 들면 과거에도 누구누구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거론됐던 인물들의 성적이 좀 어땠습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동안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정몽준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그때 뭐 월드컵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가 단일화했는데 거기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결국 후보로 결정이 됐었고요. 예. 고건 전 총리도 이제 그 당시에 탄핵 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을 맡아서 안정적으로 정부를 잘 이끌어서 그때 인기가 높았는데 또 조기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서울시장 뭐 사실 출마 얘기도 안 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본인이 그냥 100% 양보해서 서울시장 자리에서 또 출마를 안 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고 반기문 유엔 총장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인기를 누렸고 관심의 대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설화에 오르고 또 여론에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예. 본인이 조기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즉 이렇게 이 현상이라고 나온 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전례들만 보면 네.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지 갑자기 어떤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인기를 누렸던 분들이 성공한 사례가 없었는데 뭐 윤석열 총장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 사람들은 사실 뭐 대권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총장 아직 뭐 특별히 뭐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도 지금 뭐 잠재적 대선 주자들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권 운을 띄우는 후보들도 적지 않은데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미국 국민들이 조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과 포용이 아닌가. 바이든은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고요. 또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사실 잠재적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그런데 정 총리가 바이든의 시대 정신을 언급했어요. 이 때문에 또 대권 의사를 시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시대 정신을 언급하면서 통합, 포용, 그다음에 안정감, 경륜 같은 그 사람의 특성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정세균 총리의 어떤 강점하고도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정세균 총리는 좀 중도층까지도 포용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떤 바이든의 그런 강점을 빗대 가지고는 본인의 대권 의사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평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정세균 총리가 말했던 그 본인의 강점이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대권 주자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는 말하자면 좀 후발 주자라서 과연 그런 강점들을 잘 살려서 주목받는 여권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부쩍 국민의힘과 좀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예요. 오늘도 무슨 강연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포럼 강연, 그리고 오늘은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마포 네. 포럼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가서 강연을 하시고, 다음 달 2일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 강연, 거기도 하시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통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메시지 던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을 일정 부분 그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대당 통합이나 아니면 모셔가는 모양새를 꾸려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지금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숫자의 차이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그냥 들어갔을 때는 역할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네. 또 안철수 대표에서 반대하는 어떤 의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당대당 통합이든 아니면 본인을 정점으로 해서 뭔가 꾸려지는 새로운 어떤 창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지, 안철수 네. 대표 입장에서 그냥 국민의힘에 두르라고 하는 걸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과 계속 접촉면을 늘리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는 선호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어요. 즉 국민의힘 안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늘려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시 좀 윤 총장 얘기로 돌아가면 윤 총장 얘기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최근 윤 총장에 대해서 정치인 총장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바로 윤 총장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가 윤 총장에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현직 국무총리 시절에 대권 후보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 현직 도지사예요. 공직자예요. 다른 건가요? 왜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왜 검찰총장의 기준이 기준이 저는 크게 다르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국무총리보다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물론 공정하긴 네. 하죠. 근데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대부분 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행정가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국무총리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무총리란 자리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과 함께했던 분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뭐 제가 치우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곳이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립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명정대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 잠깐만요. 윤석열 총장 지금 정치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검찰 권력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법원이 허가해줘야지 그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이 판단해줘야지 구속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총장 정치한다는 거를 그렇게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진웅부장 지금 다시 감찰하라 그러고 직권 발동하고 하는 거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둘이 똑같이 정치를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 정치를 하라라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금 법무부가 대선 캠프를 차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예 이거는 출마를 종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윤석열 대선 캠프를 차렸다라는 반응도 나왔다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겨냥한 소재로 삼은 것이 바로 특활비였죠.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년원에 햄버거도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주고特국도 제공하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이거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조수진 의원이 그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해서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아요.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91만 원이 업무 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추비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거죠? 그 뭐 말해야 됩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 좀 네. 해주세요. 네.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참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특활비 소년원에 갔던 일과 특활비 도대체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배준영 의원과 추 장관의 그 질문과 답변을 우문우답이 아니었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조수진 의원이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건 뭐냐면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그 특정활동비 검증을 갔었잖아요. 특수활동비. 네. 근데 거기 보면은 2020년 1월 15일에 소년원 291만 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추 장관이 그 친구들 방문하러 가기 전에 한 열흘 정도의 일이니까는 그때 소년원에 사람이 172명이었는데 뭐 문화상품권 준 거, 떡국, 간식 이런 거 하면은 이 정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이렇게 적어놓고 전용을 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취지의 의문을 던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배준영 의원은 이거 특수활동비입니까? 업무 추진비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질문 자체도 좀 잘못됐고 추미애 장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였고 우리는 그 기관 운영비랑 직원들 성금으로 떡국 주고 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추 장관의 그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도 과연 그 돈으로 거기에 쓰였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지 저렇게 배준영 의원이 그럼 제출해 주세요 저러고 물러날 거는 아니었다 생각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직원들의 추미애 장관 얘기대로 직원들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진행이 됐다는 그 행사 어떤 행사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가 돼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분이 매우 느긋합니다. 글쎄요, 세배를 받고 봉투를 전달하는데 알고 보니 직원들의 성금이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직원들의 성금을 가지고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줬다 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건 또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가 교정당국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정당국의 가장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대표해서 교정당국에 있는 교정시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찾아간 것이고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법무부에서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왜 성금이라고 안 썼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 부서의 장이 그 부서에 소속된 어떤 기관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세배도 받고 이런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꼭 그렇게 꼬투리 잡는 것보다는 법무부가 행사 중에 하나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뭐 성금이라고 밝힐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가 모은 거를 대표 입장이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이 전달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활비 문제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또 다른 의혹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